상상은 고로 과학 발전의 원동력이죠. 발상의 전환이 혁명으로 이어지는 순간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발한 아이디어가 세상을 쥐락펴락하기 때문인데요. 이 상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버티고 있던 사고방식의 틀부터 허물어야 합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그 이상을 상상하게 하는 기자, 상상 속의 이 기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 이번 주는요 YTN 사이언스의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과학을 품은 뉴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상 속의 이 기자. 이 기자 싸우자 나가자 아니고 이 기자. 제가 이렇게 아재 개그 많이 해서 사실 별명이 조부장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근데 많은 청취자분들이 요즘 앞에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회사에서 그래도 나름 직급이 있어서 조부장이라고 부르는 진짜 부장님인 줄 알고.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시던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잠시 한번 풀어드리고 네. 아니 근데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네, 좀 얼굴에 티가 나죠. 네, 뭔가 이렇게 오늘 립스틱을 좀 진하게 바르셨는데 네, 그걸로 가리려고 하신 게 아닌가. 애를 좀 썼는데 네. 뭐 이상하게 요즘에는 좀 푹 잔 것 같은데도 좀 개운하지가 않기도 하고요. 뭐 네. 주말에 푹 쉬고 나도 계속 피곤한 느낌이 좀 들고 그래요. 저도요. 저도 그런가요? 저는 네. 이제 사실 뭐 물론 여름이 이미 온 것 같은 느낌이 한참 전부터 네. 들긴 했지만 환절기라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는 게 요즘에 네. 이 번아웃 증후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다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번아웃 증후군 뭔가 이제 다 소진됐다라는 네. 느낌이 좀 드는데 맞아요. 이 번아웃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전적으로는 에너지를 다 쓰다, 뭐 다 태워버리다 이런 의미인데요. 네. 아주 이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 피로감을 아주 많이 느끼면서 이런 게 이제 무기력해지는 과정으로 가는 이런 증상을 말하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내 뭐 몸속에 있는 뭐 에너지를 다 태워버린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번아웃인 거죠, 한마디로. 네. 뭐 사실은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증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에 한 취업 포털에서 이 직장인 49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한 95.1% 정도가 이런 번아웃 증후군을 겪어봤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네. 뭐 이렇게 보면은 좀 흔한 증상 같지만 사실 가볍게 여길 수는 없는 건데요. 네. 얼마 전에는 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 번아웃 증후군을 직업 관련 증상의 하나로 정식으로 이 분류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 말을 하자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에서 오는 증후군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네. 뭐 의학적으로 보면 질병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건강 상태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듣고 보니까 사실 요즘 직장인 치고 이런 증상, 느낌? 맞아요. 안 겪어본 사람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원래는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말이 이런 용도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네. 원래는 1974년에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처음으로 만들었는데요. 당시에는 이 약물 중독자를 상담하는 전문가들이 이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으면서 좀 무기력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상담가들의 무기력증을 표현하는 말로 번아웃 증후군이란 말을 썼는데 네. 이런 비슷한 증상이 지금의 이 현대인들한테 나타나게 되면서 뭐 자연스럽게 지금은 이 용어가 쓰이고 있는 거죠. 용어의 쓰임이 조금씩 이제 변해 온 네.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요. 지금 내가 이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자가진단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국내 한 전문의가 제시한 이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한번 같이 해볼까 하는데요. 네. 들으시면서 이 몇 개나 해당하는지 한번 세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번 볼게요. 네, 시작해볼게요. 먼저 일을 하는데 정서적으로 지쳐 있다. 그리고 일을 마치거나 퇴근할 때 완전히 지쳤다고 느낀다.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생각만 하면 피곤하다. 어머. 일하는데 부담과 긴장감을 느낀다. 네. 업무를 수행할 때 무기력하고 실증이 난다. 이건 전 아니네요. 네. 그래요. 네. 업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었다. 이것도 아니고요. 맡은 일을 하는데 좀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다. 글쎄요. 네. 네. 나의 직무 기여도에 좀 냉소적이다. 내가 얼마나 네. 기여하는지 좀 네. 냉소적이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뭐 폭식이나 음주, 이런 흡연, 이런 어떤 쾌락을 즐긴다. 네. 마지막으로 짜증과 불안이 늘고 여유가 없다. 좀 많이
손가락을 접으신 것 같은 아니, 느낌인데 들으면서 네. 절반 이상이 해당돼가지고 네, 근데 이게 지금 한 3개 이상 해당하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요. 몇 개요? 총 해서 하나, 10개입니다. 네. 10개요. 10개 중에 3개 이상 해당되면은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보는 건데. 이지 않을까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건데. 어떠세요? 전 3개는 당연히 넘었어요. 그죠. 네. 네. 아마 듣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 3개는 훌쩍 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는데 네. 저도 사실은 이거 해보면서 이거 이 정도면 좀 심각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나왔거든요. 저는 사실 이 WHO에서 네. 이걸 뭐 질병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걸로 정의를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네. 그러니까 나도 뭐 피곤하고 뭐하고 하긴 하지만 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테스트해보니까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이런 단순히 좀 무기력해지는 거 말고 또 다른 증상들도 있나요? 네.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는 좀 기력이 없고 내가 좀 쇠약해졌다 이런 느낌을 자주 받는 거고요. 네. 뭐 쉽게 짜증이 난다거나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도 이 번아웃 증후군 증상의 하나입니다. 또 신체적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네. 뭐 만성 두통이라든가 소화불량을 겪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번아웃 증후군의 문제가 단순히 그냥 뭐 기운이 빠지거나 무기력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뇌가 과로해진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신체적으로 건망증이 생긴다거나 불면증이 나타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심하면은 혼자 좀 이렇게 끙끙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한다고 하니까 뭐 생각보다는 좀 심각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게요. 좀 이제 방치할 경우에는 이제 심각한 경우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 김미성님께서 저도 번아웃 증후군에 살짝 해당되네요라고 하셨고 승호님은 난 다 해당돼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면 이걸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농담처럼 자주 하는 얘기가 있죠. 일을 안 하는 게 가장 건강에 좋지 않을까.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네. 우선은 이 직장 밖에서는 일단은 좀 일과 분리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흔히 워라밸을 뭐 지켜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업무 외의 시간에는 일단은 좀 일을 잊어버리고 온전히 좀 휴식을 완벽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그러려면은 일 말고 다른 관심사를 하나 정도 갖는 것도 좋겠죠. 네. 뭐 운동이나 여가 활동을 하면서 자신만의 어떤 재충전 방식을 찾는 게 이 번아웃 증후군 극복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 말이 쉽지. 맞아요. 그렇죠. 이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정신적 여유를 가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일단은 너무 좀 힘들다, 내가 좀 지친다 이런 느낌이 드시면 다른 사람한테 좀 고민을 털어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 뭐 상담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일단 스트레스를 좀 털어놓으면 해소가 좀 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잖아요. 네. 뭐 가까운 친구들이나 친구들한테 이 수다를 떠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뭐 가족들한테 이렇게 털어놓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뭐 특히 이렇게 번아웃 증후군을 좀 심하게 겪는 사람들이 대부분 완벽주의자의 성향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남한테 뭔가 내 얘기를 하는 거를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이제 내가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얘기를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뭐 만약에 이렇게 좀 스스로 해결하기가 너무 좀 힘들다 싶으면 사실 정신건강의학과라던가 이런 전문가를 찾아서 그렇죠. 네,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쉽게 볼 만한 문제는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드는데요. 많은 분들 오늘 이 체크리스트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좀 본인에 대해서 좀 한번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뭐 운동이나 여가 생활로 좀 잠시 시선을 돌리라고 하셨는데 그때 들은 생각이 이거였어요. 왜 두통이 있어서 막 아프다가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순간적으로 머리가 안 아픈 느낌이 들다가 다시 음식을 다 먹고 나면 머리가 아플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우리가 시선이나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을 만한 행동들을 조금 여유를 찾아보시면 어떨까. 맞아요. 잠시라도 좀 쉬는데 집중을 할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뭐 이번에는 조금 더 과학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최근에 또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히토류
에 관한 거예요. 네. 얼마 전에 이 히토류가 중국과 미국의 이 외교 분쟁에서 아주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네.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과연 이 히토류가 뭐냐? 네. 이제 단어로 표현을 해보면 아주 희귀한 광물, 요 정도로 이제 네. 많이들 알고 계셨을 텐데 도대체 뭐길래 이 미중이 싸우느냐 좀 궁금했었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름 자체에서 보듯이 히토류가 희귀한 흙이다 이런 뜻을 지니는데 원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학창 시절에 배웠던 원소 주기율표 있잖아요. 네. 수소는 H, 칼슘은 CA 이렇게 배웠던 게 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럼요. 네. 그 주기율표에 있는 17개의 원소가 이 히토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름을 몇 가지 좀 알려드리면 네. 이트륨,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이런 것들입니다. 아니 이런 건 또 처음 들어보는데요. 좀 마치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이름들이죠. 아니 근데 그러면 이게 희소성이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이런 게 좀 쉽게 구하기가 어려운 건 거죠? 네. 사실 생각보다는 이 히토류가 지구상에 풍부하게 매장이 돼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너무 고르게 퍼져 있어서 아주 조금씩 여러 곳에 매장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이 충분한 양을 얻기가 힘들고요. 있다고 해도 우리가 바로 쓸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농축된 광물 형태가 아니라 그걸 이제 추출을 해서 써야 하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순수한 금속 형태의 시료를 얻으려면 엄청난 양의 광석을 갈아서 정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좀 희귀하다, 희소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구하기도 힘든 히토류인데 왜 주목을 받고 있는 걸까요? 이 히토류가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저랑 비슷하네요. 비타민. 그런가요? 좀 당황스럽네요. 네.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이 비타민이 아주 많이 섭취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어느 정도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히토류도 아주 적게 쓰면 되지만 그래도 없으면 안 될 이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아주 거의 안 쓰는 데가 없을 만큼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도 이 히토류가 들어간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고요. 특히 스마트폰이나 TV에 들어가는 LCD나 LED 이런 데는 히토류가 쓰이게 됩니다. 네. 또 카메라 렌즈라든가 형광등 이런 수술용품 이런 아주 다양한 분야에 히토류가 쓰이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광물 형태로 추출을 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반도체는 조금 이제 연관이 되긴 했는데 형광등, 수술용품? 그러니까 원소 형태의 어떤 재료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어떤 이것만 독자적으로 들어가는 건 그렇죠. 아니고요. 이게 어떤 커다란 금속의 형태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원료로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소량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히토류가. 네. 근데 왜 많이 쓰이냐 하면 이 히토류가 화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활용도가 높아요. 또 이 건조한 데서도 잘 견딜 정도로 좀 내구성도 강하고 가장 중요한 건 열 전도율이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양만 써도 앞서 말씀드린 어떤 전자기기 같은데 그런데 이제 넣으면 성능을 높이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 아까 히토류 중에 하나인 네오디뮴 같은 경우는 자석에 넣으면 자력이 10배 강해지는데 아주 소량을 넣었을 때도 이렇게 10배 정도 자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에 우리가 자석을 많이 쓰잖아요. 자력을 가진 어떤 물질을 쓰게 될 때 크기를 10배 이상 줄여서 작게 넣어도 같은 성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 히토류를 쓰게 되면. 이거 멋있는 친구네요. 그렇죠. 네. 또 요즘에 광섬유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 광섬유에도 히토류를 아주 조금만 넣으면 빛 손실률이 1%까지 아주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극소량으로도 성능을 월등하게 좋게 만드니까 이게 탐내는 자원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또 특히 미래 기술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전기 자동차라든가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런 분야에서도 이 히토류가 필요한 자원이고요. 또 이 요즘 첨단 기계들이 갈수록
크기가 작고 얇아지고 가벼워지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아주 적은 양으로도 성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히토류를 뭐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네. 여러 분야에서 더 많이 아마 필요한 자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이 히토류가 지금 중국에 많이 매장이 돼 그렇죠. 있다는 거죠? 거의 뭐 미국에서 수입하는 양이 80% 정도를 지금 중국에 네. 수입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서 아마 이 분쟁에서도 그런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나. 그렇군요. 네, 오늘 번아웃 증후군부터 해서 히토류까지 또 설명을 들어봤는데 또 오늘도 엄청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네, 그런가요? 4867 청취자님, 왕조 부장님은 번아웃이 아니고 집에 가서도 일하는 버닝썬 같은데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버닝썬은 왠지 좀 뭐 번아웃도 안 좋은 말이긴 하네요. 버닝썬. 위험한 단어죠. 네. 네. 뭐 두 개 다 번으로 시작하는 거 좀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또 훈훈하게 정리를 해보고요. 오늘 과학을 품은 뉴스 YTN 사이언스 이동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윤신의 공부합시다.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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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